한국의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32년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의자에 앉아있던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워싱턴을 당황시킨 건 일본의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내건 조건 3가지, 그리고 그 조건을 뒷받침하는 숫자 4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경제안보실에서 20년간 일한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경제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를 숫자로 추적하는 일을 합니다. G7이라는 체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975년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7개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입니다. 50년 동안 이 멤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잠깐 들어왔다가 2014년에 빠졌을 뿐입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입니다. G7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진작 들어갔어야 할 나라인데 50년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머릿속의 동아시아 지도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나라, 한국은 그 사이에서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LG 배터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인 건 인정했습니다. 5년 전 서울 출장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쓴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의 우수한 생산 기지이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주도적 역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잘 만드는 나라와 질서를 만드는 나라는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G7은 부품을 만드는 나라의 자리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들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저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G7의 멤버를 생각이 비슷한 나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적절한 확대의 예시는 대한민국과 호주가 됩니다. 저는 그 발언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니가 한국을 직접 이름으로 거론한 겁니다. 외교에서 특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미 내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떠보기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미국 CSIS의 빅터 차가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을 추가해 G7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거론했고, 영국도 이전부터 한국의 G7 편입을 지지해 왔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 자이 신문이 속보로 G7 확대 논의, 일본 아시아 유일 지위 흔들릴 수 있다는 기사를 띄웠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G7의 기존 구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외교 언어로 번역하면 바꾸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1993년부터 32년간 일본은 G7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시아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일본의 시각이 곧 아시아의 시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그 독점이 깨집니다. 일본에게 이것은 외교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뒤 제 상급자인 경제안보실 부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캠벨, G7 확대 검토 태스크포스를 꾸린다. 네가 실무 책임자야. 한국을 G9에 포함시킬 경우에 전략적 타당성성 보고서를 2주 안에 올려라. 보고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G7의 역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회원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한국의 기여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전부 담아야 했습니다. 부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의장국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영국도 지지하고 있어 워싱턴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그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무겁게 써라. 2주 14일 안에 G7의 75년 역사에 3장을 쓸 수도 있는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자문관 1명을 워싱턴에 급파한 겁니다. 이름은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외무성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G7 아시아 전략 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고 일본이 32년간 유지해온 아시아 유입을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커리어 전부였습니다. 와타나베가 워싱턴에 왔다는 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저지하러 온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와타나베는 출발 전 도쿄에서 외무상과 직접 면담을 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편입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보고서가 외교적 형식을 갖춘 문서로 조용히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좋은 후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2주 동안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동아시아 지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에밀리 윤이라는 분석관이 태스크포스에 합류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MIT에서 공학 석사를 받고 국무부 산업분석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대신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항상 숫자였습니다. 그녀가 첫 회의에서 가져온 자료 제목은 이랬습니다. 병목 권력, 한국이 쥐고 있는 4개의 스위치.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목 권력, 한국이 무슨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거지? 에밀리가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0%.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에는 그 숫자 앞에서 보고서의 결론을 완전히 다시 쓰게 됩니다. 와타나베 히로시를 처음 만난 것은 국무부 6층 소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핀 서류 가방은 가죽이 아니라 천이었습니다. 일본 외교관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가 몸 전체에서 풍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32년간 하나의 의제만 관리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G7 의자는 하나뿐이고 그 의자는 일본 것이라는 확신이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와타나베는 2020년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청하겠다고 했을 때도 워싱턴에 급파되어 마쿠 로비를 벌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도 성공했고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자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G7은 클럽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 한마디로 방안의 논의 프레임을 자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와타나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G7 아시아 대표성 단일 유지의 전략적 타당성.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편입을 막겠다는 문서였습니다. 와타나베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조정관, 저는 한국을 비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다만 G7의 의자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것과 G7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3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와타나베가 손가락 하나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부품 강국이지 시스템 강국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에 반도체 생태계 도식을 띄웠습니다. AI 생태계를 보십시오. 설계는 미국의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합니다. 생산은 대만의 TSMC가 합니다. 한국은 메모리를 만들죠.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모리만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CPU 없이 메모리만 있으면 컴퓨터가 됩니까? 그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G7 회원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인터넷을 설계했습니다. 영국은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독일은 산업 표준을 설계했습니다. 일본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와 부품을 만드는 나라는 다릅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연락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반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온 마르탱 뒤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뒤보는 유럽 경제안보 담당관으로 이번 태스크포스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파리지엔이었고 소르본 출신의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문제에서는 일본 쪽 시각에 익숙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과 BTS의 나라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보가 끄덕인 것을 본 와타나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둘째, 와타나베가 손가락 2개를 세웠습니다. 안보 기여의 문제입니다. 그가 동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G7은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자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위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조차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안보를 받는 나라가 안보를 설계하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적절합니까? 회의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타나베의 논리는 기존 외교 프레임에 정확히 맞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보가 소리 없이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끄덕임이었습니다. 에밀리 윤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와타나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카드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1993년부터 32년간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G7은 아시아 정책을 논의할 때 일본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아시아에 두 번째 의자가 생기면 이 구조가 흔들립니다. 의제가 분산되고 아시아 내부 경쟁이 G7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캠벨 조정관,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과 한국 중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G7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확장보다 중요합니다. 뒤보가 펜으로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인지 메모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무게추는 와타나베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렸습니다. 와타나베의 세 가지 논리는 20년간 제가 써왔던 보고서의 전제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강국, 안보 의존, 균형 유지. 이것은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표준 프레임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G7의 파트너로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멤버는 다릅니다.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와타나베의 승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의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그럴듯하죠. 부품 강국, 안보 의존, 균형 붕괴. 2005년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2005년이라면 에밀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은 20년 전 지도로 오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바뀐 걸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화면에 4개의 숫자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80%, 70%, 수십조, 세계 1위권. 저는 그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아직은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4개의 숫자가 와타나베 자문관의 3가지 논리를 전부 뒤집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4개의 숫자로 32년을 뒤집는다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구조 전체가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와타나베 자문관이 지키려는 건 의자가 아니라 1953년에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태블릿에 떠있는 4개의 숫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 숫자들이 와타나베의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회의실에서 두 번째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에밀리에게 발표를 맡겼습니다. 와타나베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쥔 나라.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님, 어제 말씀하신 3가지 논리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부품 강국이지 시스템 강국이 아니다. 안보를 받는 나라다. 균형을 깨면 안 된다.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떴습니다. 80%. 와타나베 자문관님, 어제 한국은 메모리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를 만듭니다. 와타나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기 말이 맞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메모리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HBM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 AI 시대의 핵심 병목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는 메모리가 없으면 AI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HBM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SK 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 한국 두 기업 합산 약 8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와타나베의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졌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HBM 5개 중 4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차세대 제품인 HBM4에서는 한국 점유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론은 양산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은 기술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디보가 펜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이게 왜 G7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차세대 전장 분석 시스템 JADC2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추적하고 아군의 대응을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연산 장치에 HBM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도 구글의 TPU에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에도 전부 한국산 HBM이 들어갑니다. 에밀리가 한 슬라이드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차세대 전자전 장비에 AI 분석 모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드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와타나베 자문관님이 지키려는 G7의 아시아 대표, 일본의 군사 시스템도 한국산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와타나베의 표정이 처음으로 경직됐습니다. 에밀리가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이 부품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품입니다. 하지만 그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이 멈추고 일본 방위성의 전자전 장비가 멈추고 유럽의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CPU가 뇌라면 HBM은 혈과입니다. 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하나 더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양산이 3개월 지연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확장이 멈춥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인데 그 시장의 스위치가 한국 이천시와 평택시에 있는 겁니다. 와타나베가 처음으로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디보가 노트에 80%라고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자세였습니다. 와타나베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발표를 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와타나베에게 쏠렸습니다. 32년 경력의 외교관이 자리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산업 경쟁력이지 G7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G7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메모리 칩 몇 개가 외교 테이블의 의자를 결정합니까? 그 논리라면 대만도 G7에 넣어야 하고 ASML이 있는 네덜란드도 격상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칩 하나로 의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와타나베가 다시 여유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에 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타나베의 커피잔이 입에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의 항공사지였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님, 어제 일본이 G7에서 에너지 안보를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이고 에너지 안보는 일본 외교의 핵심 의제입니다. 와타나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 그 LNG를 일본까지 실어오는 배는 누가 만듭니까?
와타나베의 끄덕임이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숫자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 조선 3사 합산 약 70% 이상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LNG선 발주 68척 중 한국이 수주한 것이 48척입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에서 출발한 LNG가 일본에 도착하려면 한국이 만든 배에 실려야 합니다. 와타나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아픈 숫자였을 겁니다. 199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조선업의 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 세계의 바다를 일본이 만든 배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소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돈이 되는 배는 전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세계 3위입니다. 에밀리는 그 역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북극 항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에너지 수송 루트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려면 쇄빙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극지 운항 기술, 이중 선체 구조, 극한 환경 엔진, 이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은 독보적입니다. 쇄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뒤보의 펜이 멈췄습니다. 프랑스는 LNG 수입국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7 회원국 7개국 중 5개국의 에너지가 한국이 만든 배로 운송됩니다. 일본도 그 5개국 중 하나입니다. G7이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나라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뒤보가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 겁니다. 프랑스도 5개국 중 하나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너지 수송선이 작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만 유사시 LNG선 운항이 중단되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뒷말을 이해했습니다. 와타나베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반박할 데이터를 찾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에 적힌 일본 조선업 점유율 숫자를 봤을 겁니다. 1990년대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은 현실을요. 에밀리가 프로젝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개의 스위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와타나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직 2개가 더 있다는 말에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뒤보가 처음으로 와타나베가 아닌 에밀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3번째, 4번째 스위치가 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와타나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판기 앞에 서서 녹차를 뽑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반도체와 조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업입니다. G7의 핵심 의제는 안보와 기후입니다. 한국이 그 2가지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표정이었습니다. 32년 경력의 외교관은 2라운드를 잃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보와 기후, 그가 마지막 방어선을 깔아놓은 겁니다. 뒤보가 복도 끝에서 와타나베와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번째, 4번째 스위치 준비됐나? 답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끝냈습니다. 다음 회의, 에밀리가 프로젝터 앞에 다시 섰습니다. 3번째 스위치입니다. 화면에 자주포 한 대의 사진이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포신을 하늘로 올리고 있는 K9 자주포였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님, 어제 한국은 안보를 받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하셨죠. 와타나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이 논리에는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원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와타나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보를 받기만 하는 나라의 무기를 왜 G7 회원국이 삽니까? 와타나베의 입꼬리가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2년 폴란드 나토 회원국이자 EU 회원국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레오파르드 2가 있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가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에 익숙한 유럽 방산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납기 속도,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입니다. 독일은 납기에 2년이 걸린다고 했고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1차 물량을 보내겠다고 했고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까지 함께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와타나베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데이터를 찾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류에는 이 숫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추적하는 것은 미일 동맹과 중국 위협이 진 동유럽 방산 시장의 판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이고 노르웨이가 K9을 운용 중이며 호주가 K9을 자국 방산 체계에 통합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장갑차와 함정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 무기 하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군대가 앞으로 어떤 플랫폼 위에서 움직일지를 심는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훈련 패키지,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까지 묶어서 넘긴 겁니다. 에밀리가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자문관님,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렸습니다. 헌법 개정과 적기지 공격 능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타격 체계에 필요한 유도 모듈, 고성능 배터리, 특수 소재 중 일부가 한국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와타나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권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글러브 끈을 묶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하나하나 더 넘겼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4위권입니다. 안보를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와타나베 자문관님이 어제 말씀하신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자리라는 기준에 한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뒤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방금 한국 공급망이 일본 방위 장비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부품입니까?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적외선 센서용 반도체, 탄소 섬유 복합재 일부. 일본 방위성 조달 목록에서 한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디보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이 3개였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네 번째 스위치입니다. 유럽 도시의 거리 사진이 떴습니다. 전기차가 줄지어 충전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G7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 넷째로 G7 회원국 전체가 서명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듭니까? 화면에 원형 그래프가 떴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한국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세계 1위권입니다. 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상당수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보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유럽 경제안보 보고서의 한 장이 바로 전기차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전제가 한국산 배터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당한 겁니다. 뒤보가 처음으로 에밀리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윤 분석관, 유럽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유럽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볼트는 2024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자립 계획은 현재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양산 경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20년 이상 양산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공장을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뒤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전 와타나베 옆에서 끄덕이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보고서의 전제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HBM 80%. AI 시대의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LNG선 70%. G7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동맥입니다. 세 번째 스위치 K방산.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고 일본의 방위 장비에도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스위치 배터리. G7의 탄소 중립 목표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달성 불가능합니다. 에밀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G7 경제와 안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전부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G7 테이블에 빈 의자 하나를 놓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G7의 심장에 4개의 스위치가 꽂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스위치를 쥔 나라가 테이블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뒤보가 와타나베를 돌아봤습니다. 와타나베 자문관, 이건 제 분석에 빠져 있던 변수입니다. 와타나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 지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G7은 질서입니다. 그가 회의 때마다 꺼내던 그 말이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에밀리가 남긴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4개의 스위치, 숫자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세 번째 논리, 균형의 문제,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본이 32년간 아시아 유일 G7이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전후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을 숫자로 깨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그 상징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숫자 너머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에밀리가 문을 두드린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캠벨 부실장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폐허가 된 서울 거리 위로 미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실 겁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동시 일본 경제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무게였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후방 보급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공장들은 군복과 차량 부품, 통신 장비와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했습니다. 도요타가 살아난 것이 한국전쟁 군수특수 덕분이라는 것은 일본 경제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반도에서 피가 흐르는 동안 일본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 사실입니다. 전쟁은 한국 땅에서 벌어졌지만 군수특수의 열매는 일본 제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G7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에밀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 79달러, 79달러입니다. 당시 영국의 약 20분의 1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년이 지났는데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로 끼니를 이었고 UN 구호 물자로 겨울을 났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한 세대가 일어섰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세계은행이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1인당 소득 2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400km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았고 포장할 자재가 부족해서 군용 장비까지 빌렸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깎은 산과 놓은 다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속도로 위로 지금 반도체가 운송되고 배터리가 운송되고 방산 장비가 항만으로 이동합니다. 맨손으로 닦은 길 위에 산업의 혈관이 올라간 겁니다. 삽으로 산을 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반도체 공장에 원자재를 실어 나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도체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HBM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깎은 산이 없었으면 오늘 와타나베 자문관 앞에 보여드린 80%라는 숫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벨 부실장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업무 중에 그 사실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80년대에 LA에 왔습니다. 영어를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옷 빨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세탁소에서 번 돈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사촌에게 보냈습니다. 학비였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무실에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촌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HBM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세탁소에서 다린 셔츠가 사촌의 교과서가 됐군. 그 교과서가 HBM이 됐고 그 HBM이 지금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밀리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9달러짜리 나라에서 G7의 심장에 스위치를 꽂은 나라가 되기까지 75년입니다. 세 세대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삽으로 산을 깎았고 아버지는 세탁소에서 셔츠를 다렸고 사촌은 클린룸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와타나베 자문관이 지키려는 1953년의 질서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본이 경제 기적을 일으켰고 그 경제력으로 G7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국은 맨손으로 일어나 75년 만에 G7의 심장에 4개의 스위치를 꽂았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에밀리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한국 국민 350만 명이 결혼 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국민이 사비를 털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세계 경제 역사에 이런 사례는 한국 외에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227톤, 삽으로 산을 깎은 세대가 결혼 반지를 모아 나라를 살렸고 그 나라에서 자란 세대가 지금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와타나베가 모르는 한국의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금도 석유도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사람들.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회의에서 할 겁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보고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와타나베 자문관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읽을 사람들에게 남기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 날이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어제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32년을 지켜온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뒤보는 오늘 처음으로 와타나베 옆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거리 변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마지막 발표를 맡겼습니다. 에밀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제목이 떴습니다. 시나리오 X, 한국이 G7 밖에 남는 경우. 와타나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빠지면 무엇이 멈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4개의 도미노가 나란히 서 있는 그래픽이 떴습니다. 한국이 G7 밖에 남아서 자국 우선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합니다.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한국이 G7 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G7의 공급망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 입장에서는 G7 회원국에 대한 우선 공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HBM 공급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한국이 자국 AI 산업과 우호국에 HBM을 먼저 배분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양산이 최소 3개월 지연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확장이 멈추고 국방부의 JADC2 시스템 업그레이드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국방부 연락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설이 아니라 실무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비협조적으로 돌아서는 시나리오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에 HBM을 우선 공급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한국이 G7 체제 밖에 있으면 한국의 공급 방향을 G7이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LNG선 수주가 재편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이 이미 3년치 이상 쌓여 있습니다. 한국이 비G7 국가의 발주를 우선 처리하면 G7 회원국의 LNG선 인도가 밀립니다. 일본의 신규 LNG선 인도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 병목이 발생합니다. 와타나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세 번째 도미노를 열었습니다. K방산 대한부재, 나토 동유럽 방어선에 한국산 장비를 대체할 공급자가 단기간에 없습니다.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정비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동유럽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깁니다. 독일 레오파드로 긴급 대체하려면 납기만 3년입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처음으로 발언했습니다. 3년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방어 잽 일정과 겹칩니다. 그 공백은 나토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도미노를 열었습니다. 배터리 공급 재편. 유럽의 전기차 전환 일정이 최소 2년 후퇴합니다. G7이 서명한 2050 넷제로 로드맵에 구멍이 뚫립니다. 기후 의제는 G7의 대외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그 정당성이 한국산 배터리 공급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에밀리가 프로젝터를 끄지 않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총 예상 영향입니다. AI 시장 지연 손실, 에너지 수송 병목, 방산 공백, 탄소 중립 후퇴를 합산하면 G7 경제에 연간 수천 달러 규모의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적대적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G7 체제 밖에 남아서 자국 이익을 우선할 경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회의실의 각 자리에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은 노트에 JADC2 일정 차질이라고 적고 3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뒤보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전환 일정이 2년 밀린다는 숫자가 그에게는 개인적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가 맡고 있는 유럽 경제안보 보고서의 핵심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와타나베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에밀리가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자문관님,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G7이 한국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와타나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초.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와타나베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G7은 클럽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 방의 모든 사람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방,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게추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15초. 와타나베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닦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32년간 G7 아시아 대표성을 지켜온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반박해도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와타나베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아냥도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캠벨 조정관,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전후 일본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와타나베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써놓은 G7은 클럽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라는 글씨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이 바뀌었는데 질서만 고집하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화석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뒤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와타나베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자 하나를 더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32년간 하나의 의제를 지켜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의제의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와타나베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2020년에도 워싱턴에 날아왔고 그때는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G7 초청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5년은 달랐습니다. 5년 사이에 HBM이 세상을 바꿨고 K방산이 유럽에 팔렸고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이 3년치를 넘겼습니다. 5년 전에는 감정과 외교로 막을 수 있었던 흐름이 이제는 숫자의 무게 앞에서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타나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직시한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뒤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와타나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지금은 결론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캠벨 조정관, 보고서의 결론을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G7 표본 편입을 권고합니다. 단,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조건, 기술 공동 통제권, 안보 분담 명문화, 경제 보복 공동 대응 체계에 대한 협의를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뒤보가 와타나베를 한번 보고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G7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새 의자의 높이는 한국이 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이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설계하는 나라. 그 변화가 워싱턴의 작은 회의실에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녁, 저는 국무부 청사를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5월 하늘에 노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셔널 몰을 따라 걸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방향이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 쪽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병사 19명의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비옷을 입고 수풀을 헤치며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밑에는 한반도의 지형을 본뜬 화강암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각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950년 이 병사들이 건너간 땅이 한반도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군수 특수로 일어섰고 G7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폐허 위에 남겨졌습니다. $79.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고속도로를 깎았고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사촌에 학비를 보냈고 그 사촌이 만든 메모리 칩이 지금 세계의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75년입니다. 75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G7의 심장에 4개의 스위치를 꽂았습니다. 기념관 벽면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은 그 자유 위에서 7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이 땅에서 피를 흘린 미국 병사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75년 뒤 그 한국이 만든 메모리로 미국의 AI가 돌아가고 한국이 만든 배로 미국의 에너지가 운송되고 한국이 만든 무기로 미국의 동맹국이 방어되고 있습니다. 지켜준 나라가 이제 지탱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부품 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 삼성 메모리, 현대 자동차, LG 배터리.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G7은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들의 자리라고. 와타나베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나라가 진짜 강한 겁니다. 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혈관이 없으면 죽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멋져도 부품이 없으면 종이입니다. 에밀리가 그것을 병목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총이 작동하게 만드는 작은 부품을 쥔 나라가 조용히 판을 흔드는 시대. 한국은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에밀리, 보고서가 무사히 올라갔습니다. 오늘 한국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 75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게 G7 의자를 권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LA 세탁소에서 다린 셔츠가 사촌의 교과서가 되고 그 교과서가 HBM이 되고 그 HBM이 G7의 의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세탁소에서 보낸 돈이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웃으셨다. LA 세탁소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다른 사람의 셔츠를 다리던 남자.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이 나라에 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한국에 있는 사촌의 학비를 보내던 남자. 그 남자가 보낸 돈이 HBM이 됐고 그 HBM이 G7의 의자를 하나 더 놓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웃은 겁니다. 삽으로 산을 깎은 세대도, 세탁소에서 셔츠를 다린 세대도, 클린룸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세대도 아마 같은 표정일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웃는 얼굴,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념관을 떠나며 한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를 지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표정을 살피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G7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G7이 필요하다면 조건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총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총이 작동하게 만드는 부품을 쥔 나라,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나라, 방패를 든 나라가 아니라 방패의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 와타나베가 마지막 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이 바뀌었는데 질서만 고집하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화석입니다. 32년간 그 질서를 지켜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HBM으로 세계의 AI를 돌리고 조선소에서 세계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방산으로 동맹의 방패를 만들고 배터리로 미래의 엔진을 채우고 있습니다. 75년 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4개의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